레드윙스님 번역, 크리피파스타 괴담, 보호시설의 악마. 다음은 2017년 6월 13일 화요일, 토론토 서부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보고서이다. 재판은 아주 조용히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날 밤 정말로 있었던 일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알려졌다. 모든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지 아니면 판사의 기억 속에만 남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나는 그저 정확한 사건의 순서를 인식하려고 최선을 다할 뿐이다. 내 생각에 정말로 있었던 일에 대한 편견 없는 사실을 기록할 것이다.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사건을 조사하고 인터뷰를 가지며 정보를 구할 것이다.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에 대한 어떠한 개인적인 편견이나 선입견도 갖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부탁이다. TV는 물론 인터넷을 검색하며 꾸며낸 뉴스들을 찾아보지 말기를 바란다. 이곳에 남겨두는 정보를 잘 들어보길 바란다. 자신만의 의견을 갖고 판단하길 바란다. 일부 위치 파인그로브 재활센터. 지역 사람들은 이곳을 보호시설이라 부른다. 이곳은 사회복귀 훈련 시설이자 노숙자 쉼터, 약물 중독 치료시설 역할을 하는 곳이다. 3층 높이의 건물로 면적은 420평이었으며 마지막 운영일 기준으로 총 37명의 수용자가 있었다. 도로와는 분리된 축구장 비슷한 잔디로 덮인 넓은 주거지역 안에 지어진 건물이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지역사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을 일으킨 기록은 전혀 없었다. 운영의 효율성과 재활의 효과에 있어서 모범과도 같은 시설로 여겨졌다. 2017년 6월 13일 밤 전까지는. 2부 주요 관련자 KD 해리스. 24세의 재활 전문 간호사로 그날 최초로 전화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는 퀸스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2년 동안 이 보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야간 근무 중이던 두 직원 중에 한 명이었다. 타일러 르블랑. 토론토시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최근까지 조사를 받았다. 재직 기간 도중 조직 내에서 심각한 비리 사건이 드러나고 나서 머지않아 물러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경력이나 평판이 위험한 상황이었고 건강과 스트레스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었다. 그는 현장에서 힘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주요 조치가 어느 정도 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을 수 있다. 3부 전화 통화. 이 기록은 변호인 측 지인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오후 9시 51분 토론토의 경찰 배치 담당자 린지 매튜스와 제정신이 아니었던 KD 해리스 간의 통화 녹취록이다. 911입니다. 비상 상황이신가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파인크로브 재활센터로 경찰들 전부 좀 보내주세요. 빨리요. 일단 진정하시고 신고자분 성함과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 거 말할 시간 없는데. KD 해리스, 가워드가 3354에 있는 보호시설이에요. 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물 안에 뭔가가 있어요. 뭔지도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겠는데 수용자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해리스 씨,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관에게 출동을 요청하겠습니다. 뭘 보신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몇 명 가지고는 안 돼요. 경찰들 전부 보내주세요. 빨리.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길고 검은색의 열기를 내뿜고 있었고 눈은 날카로운 노란색이었어요. 벌써 수용자들 몇 명이 잡아먹혔어요. 복도는 연기로 가득하고요. 진정하세요. 지금 잘 들리지 않는데 일단 경관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오후 9시 53분 해리스 측에서 통화가 끊겼다. 4부 현장에서 있었던 일. 내가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사건에 대한 서술이다. 가급적 가장 정확한 사건 순서를 보여주기 위해 정확하거나 그에 근접한 시간까지 기록하였다. 오후 10시 1분 위에 언급한 전화통화 이후 타일러 르블랑 경찰서장은 최고 경계태세를 발령하였고 근무 중인 모든 경관들을 현장에 직결시켰다. 12명의 요원으로 구성된 스와트팀 2팀 역시 출동했다. 르블랑은 물론 다른 고위 관리 직원들까지 현장으로 향했다. 오후 10시 27분 건물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우측에 있는 창문 몇 개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경관들이 도착한 이후 현장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모든 경관들이 시설 앞 도로에서 무장을 한 채 경계하고 있었다. 경찰이 조명을 설치했지만 건물이 부지 뒤편에 지어진 관계로 건물을 충분히 비추지 못했다. 주변 가옥에는 대피령이 내려졌다. 르블랑과 다른 고위 임원들은 스와트 차량 뒤편에 서 있었다. 그는 무전기를 붙잡고 건물 진입 명령을 내리기 전에 본부로부터 추가 정보를 얻거나 KD 해리스와 연결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오후 10시 28분 2층 전면 복도에 불이 켜졌다. 건물 내에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였다. 경관들은 긴장한 채 진입 및 사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의 기다란 뱀 같은 형체가 건물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으로 이동했다. 이후 검은색의 자욱한 연기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조명이 잠시 깜빡이더니 다시금 전부 꺼졌다. 오후 10시 29분 격분한 르블랑이 본부에 마지막으로 해리스와 연결해 볼 것을 지시했다. 다행히 연결에 성공했고 르블랑은 그녀와 다음과 같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KD 해리스? 네, 누구시죠? 경찰이 오긴 한 건가요? 경찰서장입니다. 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려주십시오. 도시경찰 전병력이 대기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일행 중 몇 사람이 지하실을 봉쇄했어요.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복도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좀 있으면 여기까지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 짓을 우리에게도 할 거예요. 그게 정확히 뭡니까? 그게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저도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침착해진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제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는 건 알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안에 있는 것이 절대 밖으로 나가선 안 돼요. 오늘만 죄 없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였고 더 많이 죽이려고 해요. 우리도 얼마 버티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세요. 여기 안에는 이 세상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악마가 있어요. 해리스 씨? 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해리스의 비명이 전화를 타고 들려온다. 다시 뜨거워지고 있어요.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건물 뒤편 부근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그와 동시에 해리스와의 통화도 끊겼다. 오후 10시 31분 르블랑과 임원들은 건물 안에 진입할 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헬리콥터와 추가 지원 병력까지 오는 중이었다. 작전이 시작되려는 찰나 보호시설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내가 인터뷰를 했던 모든 사람들은 길에서 대기 중이던 모든 경관들 사이에 공포의 기운이 감돌았다고 했다. 열린 복도에서 무언가 나타났지만 정확히 구분하긴 어려웠다. 조명만으로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보이는 것은 두 개의 노란색 점 같았고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서서히 앞으로 움직였다가 다시금 뒤로 물러났다. 그 정체가 무엇이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고민하는 것만 같았다.
르블랑은 모든 대원들에게 무기를 조준하라고 명령했다. 그 직후 옆에 있는 숲에서 또 다른 폭발이 발생했다. 두려움이 한계까지 올라온 르블랑은 사격을 명령했다. 건물 입구를 향해 수백 발의 총알이 발사되었다. 벽돌이 떨어져 나가고 창문이 깨져나가며 문은 경첩까지 날아가 버렸다. 그러자 재빨리 노란색 점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약 45초 동안 이어진 사격은 르블랑의 중지 명령과 함께 중단되었다. 오후 10시 33분 건물 내부로의 침투 작전이 시작되었다. 바뀐 점이 있다면 민간인이 부근에 있는 것과 무관하게 멀리서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무언가가 보이면 즉시 사격하라는 명령이 모든 경관들에게 떨어졌다. 가장 많은 인원들이 정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나중에 많은 경관들이 두려움에 감히 앞으로 나설 수 없었음을 인정했다. 정문을 통과한 이후 그들이 본 것은 대학살이었다. 누구도 그러한 모습을 보리라 생각도 하지 못했다. 오후 10시 34분 지역 내 모든 구급차가 호출되었다. 복도를 따라 재활센터 환자 대부분과 근무 중이던 간호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자 르블랑은 민간인 구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모두의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고 정문 로비의 벽에 몸이 묶인 채 일렬로 기대어 있었다. 후일 부검 결과에 따르면 모두에게 다량의 진정제가 투입되어 있었다. 경찰의 사격 전에 발생한 외상의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모두들 현장에서 죽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후 10시 36분 지하를 수색하던 경찰들이 건물 내의 유일한 생존자 KD 해리스를 찾았다. 그녀는 놀이방 안에 있는 낡은 나무 의자에 멍하니 앉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녀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 오후 후속조사에서 발견된 증거. 후속조사에서 발견한 사실 중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었다. KD 해리스는 사제폭탄 만드는 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폭탄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했다. 깃발처럼 들것에 묶여있는 중간 길이의 검은색 커튼이 2층에서 발견되었다. KD 해리스는 연기장치를 구매한 다음 2층 창문 아래에 두었다. 로비 정문에선 배터리로 작동하는 2개의 네온 불빛이 판자에 테이프로 부착되어 있었고 이는 경찰의 총알에 의해서 파손되었다. 단순히 문틀에 매달린 채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던 것으로 짐작된다. 6부 결론. 위의 내용이 의도한 것과 같이 편견 없이 쓰여지길 바란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정보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결론을 내고자 한다. 이 대학살은 전적으로 르블랑의 책임인가? 그는 절박한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현장의 다른 이들 또한 겁을 먹은 상황이었다. 다른 간부들 역시 사격 명령에 동의했다. 그는 대체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그는 열린 건물과 복도에서 무엇을 봤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KD 해리스의 조종에 놀아났던 것일까? KD 해리스의 동기는 무엇이었나? 이 문제가 가장 복잡한 문제일 것이다. 그녀의 의도가 단순히 그날 밤 재활센터의 동료들과 모든 환자들을 살해하는 것이었다. 왜 모두가 잠든 동안 빠르게 끝내지 않았겠는가? 그녀는 모두를 결박한 다음 로비 앞에 세워두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왜 스스로 죽이진 않았던 것일까? 경찰의 사격을 유도하는 것은 성공 확률을 보장할 수 없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째서 경찰이 그렇게 하도록 두었을까? 그렇게까지 연출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머릿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진 전혀 알 수 없다. 그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도 없다. 다만 국선 변호사 옆에 앉은 그녀의 모습만 볼 수 있었다. 그녀를 보았을 때 나는 어떠한 회한도 느끼지 않는 한 여자의 모습을 보았다.